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혹시 여러분 전업 자녀를 아십니까? 요즘 중국 부모들 중에는 전업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업 자녀, 뭘까요? 회사에 다니지 않고 전업 주부처럼 집안일이나 가사 노동에 전념하면서 부모에게 월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업 자녀는 청년 실업이 극심한 중국에서 나온 신조어인데요. 전업 자녀 중에는 부모와 근로 계약서를 쓰고 업무 조건 같은 것을 협상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전업 자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비단 중국 문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 전업 자녀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도 나눠볼 테니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진시몬입니다. 부모, 자식.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전업 자녀? 저는 이 단어 처음 들었거든요. 그렇죠. 깜짝 우리가 놀랐습니다. 보통은 전업 주부. 네. 가끔은 이제 남자들도 집에 계시니까 여자가 돈 벌고 그래서 전업 남편 이런 얘기 있는데 전업 자녀란 말은 사실 잘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근래 와서 전업 주부처럼 집안일과 돌봄 등 가족 일을 하면서 가족의 역할을 하는 자녀들 보고 전업 자녀라고 합니다. 옛날 얘기하면 집에서 백수인데 그렇죠. 집안일을 하는 집안일을 하는 그래서 자녀. 이전에는 이 단어를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대놓고 자랑할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청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집안일을 본인이 하고 대신 부모님한테서 돈을 받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걱정이긴 합니다. 이유가 뭔가면 사실 일은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은 젊은 친구들이 사회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사회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청년 실업률이 현재 20%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속 계속 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일자리를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정 친구들은 부모님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 입장에선 퇴직했는데 누군가는 나를 도와서 집안일 해줘야 되니까 또 어떤 집은 아예 보모를 쓰거든요. 가끔 이제 가정 청소부. 근데 이 돈을 자녀한테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중국에서 지금 보니까 이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저도 사실 옆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이가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그냥 일자리를 얘는 찾기는 찾는데 자기 성향하고 안 맞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이제 그 회사에서 미래가 안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곱게 아침에 출근하듯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하고 집안일하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눠주고 부모님이 이제 다양한 이제 예를 들어서 요가 하러 간다 아니면 공원 산책 간다 그럼 산책도 해드리고 같이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 자기 퇴직금의 일부를 이 아이한테 월급으로 주는 겁니다. 또 아이는 또 뭐라는가 하면 내가 이 내 재산을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물려받을 재산을 온전히 잘 지켜내는 한 게 방법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어디다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택하는 자녀분들이 지금 실업하는 20% 안에 일부가 자기 고향을 돌아가서 부모님과 산다 이 얘기입니다. 그 퇴직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직장에 나가시면서 그야말로 가정 일을 좀 맡겨놔도 되겠네요. 사실 퇴직하지 않는 그 아버님도 계실 거잖아요. 젊은 분들 계속 돈을 벌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자녀분들이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공양해야 된다 이런데 지금은
약간 좀 바뀌었죠. 자녀분들이 직업을 선택 못할 수가 있거든요. 네. 원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아직까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는데 중국은 지금 16세에서 24세 젊은이가 3,300만 명 이상입니다. 아, 네. 그리고 수적으로 정말 네. 많긴 하군요. 이렇게 그 구직 시장에 나오는 거죠. 네. 일부 16살 정도 돼도 일자리가 이제 학교 안 다니면 구직 시장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이 중에 600만 명이 일자리를 못 찾는다고 나옵니다. 일자리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럼 이 600만 명 중에서 계속 일자리 구하는 친구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을 돌아가는 네. 그런 친구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돈을 벌고 아니면 아버님 어머님 다 돈 벌고 예. 아이가 집에 와서 부모 역할. 그 부모님 입장은 또 편안하고 밖에 있으면 걱정되잖아요. 그럴 수도 네. 있죠. 예. 자, 이 실업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도 보면 지나간 7월, 8월이 중국은 9월 달에 이제 신학기다 보니까 네. 7, 8월 달에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나오는 졸업하는 사회를 들어가는 시기죠. 시기인데 네. 올해가 1,158만 명이 취업 시장. 그래서 지금 취업 시장에 가게 되면 정말 아침에 잠실이 전철 타는 거 보셨죠? 네. 꾸역꾸역 사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취업 일자리를 찾는데 찾기가 힘들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사회에서 나라에서 책임지고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될지 네. 한번 고민해야 되는 그렇겠네요. 것이 아닐까. 저도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아직은 취업하고는 좀 거리가 그렇죠. 있지만 네. 금방 지나거든요. 얘가 전업 자녀 이게 또 한 개의 직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하나의 어떤 직업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리고 또 중상층 부모가 네. 자기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퇴직을 해도 네네. 이게 더 그렇죠. 한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퇴직 딱 하게 되면 아프고 이러면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각종 수단 방법을 해서 자기 집 살리고 부모님을 공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중상층 부모님들이 내가 먹고 살고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자녀도 그렇죠. 믿는 곳이 있는 거죠. 맞아요. 예. 자, 이런 문제들이 하루빨리 좀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군요. 자, 행복의 채통 열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용정시 장영민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얄미운 광장무 음악이란 글인데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소음하면 어떤 소리가 떠오르지? 자동차 경적 소리? 교실에서 떠드는 아이들이 소리? 여러 가지 소음이 있겠지만 나에게 제일 크게 느껴지는 소음은 바로 우리 동네에서 매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울리는 광장무의 음악 소리란다. 아니 흥겨운 노랫가락이 어떻게 소음이 될 수 있냐고? 나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친구들도 공감이 갈 거야. 내가 한창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는데 광장무의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저녁 6시면 어김없이 추는 광장무가 또 시작이 된 것이다. 나는 음악 소리를 듣지 않으려 귀를 막아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의 머릿속에는 광장무 음악과 숙제 내용이 제3차 세계대전을 벌이고 있었다. 끊임없이 나의 고막을 파고 들어오는 음악 때문에 나는 정신이 막 혼란해지는 것 같았다. 아, 제발 내 머릿속에서 나가줘. 광장무 음악이 방해가 없으면 1시간이면 완성될 수 있는 숙제를 나는 2시간 동안이나 끙끙거려도 끝내지 못한다. 도무지 집중이 안 되어 한어 외우기 숙제는 물론 수학 문제 풀이도 잘 안 되었다. 음악 소리를 못 들은 것처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점점 높아지는 음악 소리를 어쩔 수 없었다. 때로는 악마 같은 저 녹음기를 박살내고픈 마음이 굴뚝같이 치밀어 오르곤 한다. 광장무 음악이 소음의 영향은 숙제를 할 때뿐만 아니다. 잠을 청할 때면 광장무는 이미 끝났지만 그 음악 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기 때문이다. 하여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았다. 이튿날 아침 늦게 일어나 지각할 때도 있었다. 나는 그때마다 광장무를 추는 시간마다 소나기가 콱 쏟아붓기를 바랐다. 3년 동안 광장무의 시달림을 받는 나는 매일 광장무를 추지 않기를 고대한다. 하지만 큰 비가 내리지 않는 한은 광장무는 끊길 줄 모른다.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광장무가 언제면 끝이 날려나. 광장무를 추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제발 음악 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도 저와 같이 음악 소리에 시달리며 공부를 하는 손자, 손녀들이 있겠는데요. 네. 광장무 음악 소리 때문에 정말 시달리고 있다는 장영민 학생의 어떤 호소문 같은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안 추우면서 이거 듣는 거는 정말 큰 소음입니다. 시끄럽긴 하겠네요. 저도 이제 그 광장무 주로 추는 분들이 네. 50대 분들이 주로 많이 추거든요. 그러면 식사를 하고 나서 한 10시 정도까지 추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에는 대부분 이 소리가 얼마나 큰가면 네. 그 전체 만약 아파트 단지라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막 산에서 그러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하고 굉장히 떨어진 곳에서 하는데 중국은 이 단지 내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단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두 명, 10명, 20명 아니라 몇백 네. 명. 네네. 뭐 더 큰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저 보통 몇백 명 추니까 소리를 정말 세게 들어요. 그리고 또 이게 자주 습관된 사람들 그 소리가 크게 느끼지 않는가 봐요. 그러면 집 안에 있으면 정말 그 우리가 디스코에 가면 네. 방방방방 뜨는 울리는 듯한 울림이 느낌. 엄청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아무 뭘 해도 다 들려요. 그래서 이 아이 이 고충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고집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장님이기 때문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 들어놓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경찰과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게 한계 사회적이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즐거움,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이게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사회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마찰이 많이 생기죠.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중국 그 동포들 많이 산 대림 쪽에 가면 네. 음악 틀면 바로 신고 들어가잖아요. 광장으로 추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네. 그분들은 굉장히 낮게 들리는데 내시에 있으시면 귀가 잘 안 들리는가 봐. 그러면 그렇군요. 옆에 주민들은 한국은 신고의식 강하다 보니까 네. 많이 신고하니까 서로 이제 마찰이 생기는데 중국은 신고를 해도 이해를 하니까. 네. 뭐 그래서 전국에서 다 광장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장무 시합도 있고 지금 네. 이게 문제 아니라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음악을 틀고 빨리 걷기 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걷는데 네. 자동차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나요? 치여 죽는 사람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기다려주죠. 근데 퇴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 지나서 걷기는 하지만 늦게 퇴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다 기다려요. 교통 경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무대포 빨리 걷기 무슨 팀이 이런 거가 예. 영상이 그 짧게 올라오는데 저는 아직 거기에 합류되어 있지 않은지 딱 보면 민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떤 법적인 제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차도를 걷는 거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그 공원에서 걷는데 네. 왜 그 도로에 가서 걷는지는 아마 공원의 그 걷기가 길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이 팀들이 한 5명, 6명 앞에 서서 이게 몇백 명 걸으니까 대로가 제일 좋겠죠. 그 대로를 점령해 버리거든요. 예. 광장무가 저는 뭐 가끔 어떤 보도를 통해서 볼 때는 운동도 되고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런 민폐가 있군요. 당사자한테는 정말 좋죠. 우리 그럼요. 엄마가 광장무 출 때는 저는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제가 만약 그 추는 팀이 내 아이가 공부를 한다 생각하면 그렇죠. 또 다르죠. 이게 공원이 약간 저희도 지역은 단지 안에 안 쳐요. 어디에 가는가 하면 바로 앞에 강이 있고 공원이 있기 때문에 멀리 네. 떨어져 있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근데 곳에서. 이제 이런 공원과 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단지가 있으니 그것은 단지 안에서 추는 거죠. 이것도 자발적으로 이제 팀이 형성됐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사는 일부 주민들이 하는 행세. 예.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지금 맨발 걷기 아침에 하잖아요. 네. 그 맨발 걷기 산에 가면 이거 틀어놓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하. 그럼 거기 지날 때는 빨리 도망치고 싶어요. 소리가 너무 커요. 네. 소리도 좀 데시벨을 좀 낮추면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 6시에서 7시 사이에 하는데 네. 데시벨이 커야 이렇게 흥이 나는가 봐요.
아, 그거는 그래서 좀 이해는 보니까 됩니다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그 지역 가면 발걸음이 빨라지죠. 추는 사람들은 흥이 나고 추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를 빨리 피해서 네. 그 자연이 고요함 아침에 이제 이런 팀이 있으면 이제 깨지니까 저희는 빨리 산속으로 가는 거죠. 네. 사실 장영민 학생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 시간에 음악이 꽝꽝 울린다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일부 있는데 싸우기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은 그냥 음악 들으면서 공부해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보통 광작물을 시작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6시에서 한 10시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같은 사람이 4시간 하는 거 아니라 6시에 네. 시작하면 점점 모여들어서 8시에 절정해서 9시 그다음에 10시 이렇게 없었는데 음악은 사람이 적다 해서 작게 틀고 이러지 않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죠. 네. 어떤 절충안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뭐 아침 6시부터 6시 30분 이렇게 해놓으면 좀 짧은 시간에 광장무도 함께 하면서 음악 소리의 피해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원래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제가 봤을 네. 때는 앞으로 이게 점점 더 어려운 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령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으니까 이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독서실을 찾아서 공부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집을 질 때 자기 집 인테리어 안에서 아예 네, 방을 성을 하나를 소음을 완전히 차단할 수 차단하는 있게. 인테리어 해야 되겠죠. 네. 아, 진짜 중국의 한 문화이긴 합니다마는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절충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시내가 불러줍니다. DJ의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훈춘시 김동진 씨 비 내리는 설악산 제가 소개합니다. 몇 해 전의 일이다. 훈춘시와 자매 관계를 맺은 속초시의 초청으로 8.15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8.15 경축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행사가 끝난 다음에 스케줄은 설악산에 올라가 보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래저래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바람이 너무 강해서 케이블카가 운행을 정지한 데다가 비까지 억수로 쏟아져서였다. 귀국 날짜를 하루밖에 남기지 않았음에도 날씨는 그냥 비를 뿌리며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알아차린 민예총 속초지부의 지부장이 용단을 내렸다. 아, 비가 내려서 불편하겠지만 오늘은 어쨌든 설악산으로 가야겠죠. 우리를 자가용 차에 앉으라고 했다. 우리를 태운 차는 비바람을 헤치면서 벚나무가 줄지어선 포장 도로를 따라서 설악 쪽으로 달렸다. 산기슭에 당도하니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사람은 여전히 많았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그리고 회사 단체로 모두가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로서 신통이도 우리들처럼 속초에 왔다가 설악산을 못 보고 가면 안 되지 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순서에 따라서 케이블카를 타고
760m의 높이에서 내린 다음에 도보로 옛날에 몽골병과 싸울 때 권 씨와 김 씨 두 장사가 하룻밤 사이에 쌓았다는 전설의 성 권금성으로 올라갔다. 벼랑을 타고 오르는 300여 미터의 등산길에는 벽간수가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대력 사이에 전설로 굳어진 권금성은 풀도 몇 대 없는 웅장한 대머리 바위로 솟아 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골짜기, 깎아 세운 듯한 절벽, 산허리를 감도는 망망운해. 자연의 걸작이란 인간의 상상으로는 어림도 없는 것임을 깨우치는 설악산. 설악산은 청초 호반의 엑스포 타워와 함께 속초라는 땅에 거연하면서 멋스러운 형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었다. 설악산은 한국에서 한라산, 지리산 다음으로 높은 산이다. 한반도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의 허리에 해발 1708m의 높이로 우뚝 솟은 설악산. 봉이마다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량한 감개에 젖어들게 한다. 그러니 속초 사람들이 설악산은 백두대간이 이 땅에 빚어놓은 화려하고 장중한 예술품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 이번에 속초행으로 하여 나는 행운스럽게 설악산에 올라가 보았다. 그리하여 간절했던 소망 하나를 이루었고 비 내리는 설악산은 나에게 이렇듯 두고두고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었다. 라는 글입니다. 설악산 올라보셨어요? 네. 근데 그 봉우리까지 못 올라가고 너무 높으니까 네. 확실히 설악산은 올라가도 너무 예쁘고 그렇죠. 그 밑에서 봐도 바라봐도 예쁘고 아름답고. 가을에 한번 갔는데 절경일 거예요. 그럼요. 네. 예. 근데 보통 흔들바위까지는 많이 올라가시고 네, 그다음에 흔들바위까지는 이제 올라갔는데 울산바위 올라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높은 권금성까지 데는 올라가기는 예, 쉽지 못 않아요. 올라가죠. 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올라가 사진 찍는 그 바위까지는 네, 올라가 봤는데 예. 갈 때마다 저는 느낌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마 계절이 달라서 그런지 그 설악산 갔다 왔다 하면 뭔가 신이 있는 산에 갔다 오는 느낌처럼 좋습니다. 네, 길을 받아오는 느낌. 네. 아, 맞아요. 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비바람을 뚫고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럴 때는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빗길에. 저희들 이전에 한번 유학생대로 간 적이 있는데 네. 비가 오니까 아예 못 올라가게 아마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규정할 수는 있는데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밑에 산에서 돌고 끝났거든요. 네. 그때 아쉬움 예. 많았습니다. 예. 특히 또 우리 동포분들이 설악산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왜냐면 백두대간에 굉장히 네. 좀 어떻게 독특한 산이잖아요. 그리고 해발도 어느 정도 있고 해서 산다운 산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기자기한 산도 이쁘지만 설악산 네. 특별한 그 바위 그 자체 웅장하니까 그렇죠. 동포분들이 보통 이제 속초 갔다 하면 설악산 다녀왔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녀오게 되면. 네. 이 훈춘 씨하고 속초 씨가 자매를 맺었네요. 옛날에는 네, 그 이렇게 좀 많이 하죠. 예, 네. 배로도 이제 다녀왔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저는 이제 배를 타고 다녀보진 않았는데 그 보따리 장사하신 분들은 배를 많이 탔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설악산에 다녀온 동포분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아, 웅장하다, 아름답다. 네, 맞아요. 또 가고 싶다. 그리고 또 그까지 올라갔다 온 분들은 할 네. 말이 많죠. 아, 기념사진 탁 남기시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다녀왔다는 그거를 한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저는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네. 부럽습니다. 이렇게. 예. 아마 10월 이때 이제 단풍 들기 시작하고 하면은 또 설악산 많이들 찾으실 것 같습니다. 아, 아름다운 추억들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네요. 한영애가 불러주는 설악산 준비했습니다. 자,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하고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동포 사회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합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한글 문화 상품 소개전이 열렸다면서요? 예, 카자흐스탄에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소재로 실용적이고 우수한 한글 상품을 소개하는 전시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은 국립한국박물관 그리고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함께 한글 문화상품을 통해 한글의 가치를 소개하기 위해서 한국 교육에 관심이 없던 카자흐스탄에서 이번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렸고요. 이번 전시는 21일 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11월 17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전시에는 한글의 조형적 아름다움과 창제 목적을 살린 실용성 있는 작품 13점이 소개되었습니다. 개막일에는요, 전시관 방문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글 문화상품 특별전 한글 양말 경쟁 이벤트를 운영했고요. 전시관에 찾은 방문객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한글 문화상품 특별전을 관람한 후에 개인 SNS에 사진을 업로드함으로써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벤트 참여자 50여 명이 되는 선착순으로 한글을 소재로 디자인된 한글 양말을 경쟁했습니다. 한국문화원은 한글을 소재로 한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한글 문화 및 한국어와 친숙해진 기회를 마련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일보 사진 기자 출신의 빅토르 안 사진 전시회 열렸다고요? 네. 고려인 사진작가 빅토르 안 빅토르와 국내에서 활동적인 황인모 사진작가의 공동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불변의 초상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0일 개막된 이번 전시는 스타일은 전혀 다르지만 하나의 주제로 통일된 사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두 프로젝트의 주제는 당신과 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단순하면서도 눈에 띄지 않으며 동시에 아주 독특한 전시로 그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안빅토르는 생체 인증 여권 시리즈의 사진들을 선보였는데요. 사진전에 출품된 작품과 전시의 준비 모두 아주 흡족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고요. 개막식에서는 본인의 생체 여권 프로젝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시는 10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러시아 사할린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미니 축구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최근 돌렌스크시에서 사할린주 한인 디아스포라 미니 축구 시합이 진행되었는데요. 전통적인 이 경기는 해마다 개최된 가운데 올해는 작년 대회에서 주한인 협회의 우승컵을 돌렌스크 팀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 미니 축구 시합은 돌렌스크 한인회에서 맡았습니다. 이날 경기에는 카르사크, 스파라나이스 카르사크 돌렌스크와 윤사할린스크시의 두 개 팀, 총 5팀이 참가한 가운데 1위는 윤사할린스크, 2위는 돌렌스크, 3위는 파라나이스크 팀이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주한인협회의 메달과 상금을 받았고요. 1등한 팀은 그 외 우승컵을 받았죠. 이날 대회 참가자들을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환영하며 수상자들에게 축하하고 시상하였습니다. 내년 미니축구 시합은 이번에 우승한 윤사할린시에서 진행합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놀린스크시에서 사할린주 한인 디아스포라 미니 축구 시합이 있었다고 하네요. 전통적인 이 경기는 해마다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 대회에서 우승을 한 놀린스크 팀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 대회 놀린스크시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코로사코프 그리고 코로나나이스크, 놀린스크 또 유즈노 살린스크시의 두 팀, 총 5팀들이 참가를 했는데 1위가 유즈노 살린스크 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놀린스크, 3위가 포로나이스크 팀이 차지했다고 하는데 한인협회의 메달, 상금, 1등한 팀은 그 외에 우승컵까지 받았다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이 퀴즈로다가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이고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이고 왜 그것밖에 안 줬슈? 그냥 대충. 아니 이게 별로 없어서. 어머나 근데 박영감님은 어디서 그렇게 많이 주었대요? 아이 참 이게 다 이 널린 게 이거잖아요 이게. 근데 왜 내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거지? 예? 아, 참 아유, 이상하네. 이리 와봐요 이리. 네 어디? 일로 빨리 와 빨리 와. 뭐 어디 이게 많이 따로 있나 봐요. 자자자자 저기 봐요 저기. 예? 어디, 저기 어디? 저기 많이 있잖아요 어디? 저기. 어머나, 아유 진짜 많네. 내가 뭐랬슈? 어머나. 아이 근데 높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를 어떻게 따요? 올라갈 수도 없고. 걱정 말아요. 뭐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요 막대기로다가 칠 테니까 예? 우리 예쁜 요 영자 씨는 막대기로다가. 요 떨어진 것만 죽기만 하면 돼요. 아유 정말요? 예, 딱 보쇼. 예. 아유 치치기야. 어머나. 아니 그치? 아니 이것이 그냥 비처럼 우르르 막 쏟아지네요. 뭐 어떻게 더 할까요? 아니야 됐어요. 아유 이 정도면 충분해. 아우 남자답네. 그래. 아직도 이제 그냥 얼른 영감 주워요. 주제. 아유 예. 근데 이게 무슨 냄새예요? 어디서 무슨 똥꾸렁내 같은 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아이고 내가 이걸 이게 밟았네 무슨 이거. 냄새야? 아 이게 똥 냄새가 아니라 이건 냄새예요 이건 냄새. 아우 이건 냄새가 정말 고약하네요. 아유 이게 냄새는 고약해도 맛은 끝내줘요 그냥. 할머니가 이걸 별로 못 주었다고 하자 할아버지가 이걸 많이 줍게 해주네요. 네, 그런데 이걸 줍다가 그만 이것 열매를 밟고 말았네요. 아, 이것 열매는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네, 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독특한 악취가 나는데 바로 가로수로 심어놓은 이것나무 열매 때문입니다. 네, 이것나무는 병충해에 강해서 가로수로 많이 사용되지만 이 냄새가 고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나무는 가로수 이전에 훌륭한 약용식물입니다. 이것은 열매의 모양이 살구를 닮았고 흰색을 띠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것잎이 오리발과 비슷해서 이것나무를 앞각수라고도 합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이것은 폐와 위의 탁한 기를 맑게 하고 숨찬 것과 기침을 먹게 한다고 기록돼 있는데요. 이것의 징크노이드 성분은 소변을 원활하게 나오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특히 고혈압과 심장병 등 성인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 추출물을 이용한 혈액 개선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견과류의 한 종류인데요. 딱딱한 껍질 속에 푸른 알맹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볶으면 노란색이 됩니다. 이것은 볶아서도 먹고 밥에 넣어 먹기도 하고 구이, 조림 등 다양하게 먹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포도, 2번, 은행, 3번. 우체국.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 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해버려 그냥. 네, 이것은 보통 그냥 볶아서 먹거나 또 구워서 먹기도 하고요. 밥에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술안주로 이것을 즐기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또 신설로나 구절판 같은 음식에 고명으로 올리기도 하고 또 부재료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즘에 이것이 정말 많이 나죠. 알이 고르고 깨끗하고 이것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길거리에 떨어진 이것을 함부로 먹다가는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중금속 때문인데요. 길에 떨어진 이것에는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돼 있어서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드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것에 얽힌 얘기 또 가을의 추억 있으시면 행복우체통에 사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찾으셨겠죠?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에서 김경천 장군에 대한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 이모저모 들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죠? 네, 아무래도 지금 그 사이에 김경천 장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새롭게 이렇게 눈을 뜬 분들이 나름대로 많이 찾아와서 김경천 장군에 대해서 보고 있고 또 더 알고 싶어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숫자는 아니지만 네. 없이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고 계셔서 저희들도 이 특별전을 위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김경천 장군에 대한 세미나도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주제로 열렸습니까? 예, 세미나도 이번에 전시만 해가지고는 아무래도 김경천 장군의 이런 행적을 알리는데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세미나를 통해서 이분의 행적을 좀 더 자세히 널리 알리고 이것을 계기로 관람객들도 많이 좀 찾아오게 만들자는 취지로 세미나를 열었는데 김경천 장군의 항일 애국정신 계승 방안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세미나를 개최해가지고 그날 정말 뜻밖의 이렇게 비가 쏟아져가지고 네. 굉장히 이렇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외부 지역에서는 기차가 지연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는데 정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와주시고 해서 네. 자리에 정말 세미나나 이런 학술 이런 자리에는 사실 다른 데 가봐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예.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그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예. 특히 또 이번 세미나에 김경천 장군의 후손도 참석을 하셨다면서요? 이번에 참 저희들이 뜻밖이었던 것은 이제 그 후손 그 외증손녀인 김올가 씨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어서 네. 당연히 이제 주제 발표를 하나를 맡기고 참여를 시켰고요. 네. 또 다른 분으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김경천 장군이 지청천 장군하고 망명을 해가지고 만주 유하연에 있는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군을 양성할 때 이 두 분보다 며칠 먼저 들어온 우리나라 대한 제국의 이 군인이었던 신동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 세 분이 원래는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김경천은 김광서였고 지청천은 지석규, 신동천은 신팔균이었는데 이 세 분이 서로를 알아봤죠. 그야말로 군사 전문가로서 서로를 알아보고 조국을 되찾기로 맹세하고 이름을 끝자가 천자로 가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김광선은 김경천이 되고 지석규는 지청천이 되고 신팔규는 신동천이 돼가지고 네. 남만 삼천이라고 불렀습니다. 남만의 삼천. 네. 그래서 그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남만 삼천이 지나가면 산천초목도 벌벌 떤다. 아. 그런데 이 세 분들이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이번에 세미나에 김경천 장군의 후손인 김올가 씨가 왔고 네. 또 주제 발표를 해주신 분이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인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이 오셨고 또 한 분은 네.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신동천 선생의 손자 되시는 분이 멀리 충청도에서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 주셔서 예. 남만 삼천의 후손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한 자리에 다 모이셨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보고 있는 저희들도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예. 김올가 씨는 어떤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까? 이분은 이제 자기 외중조 할아버지와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김경천을 사례로 해서 자신의 그 외중조 할아버지가 어떠한 그 어려움 속에서 이런 활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외중조 할머니는 할머니도 옥고를 치르셨어요. 김경천의 부인도 서울에서. 네. 이렇게 하면서 자식들을 길러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네. 관장님께서도 발제를 하셨다면서요? 예, 저는 제가 경천아일록 책도 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김경천 장군이 쓰신 일기 경천아일록과 김경천의 생애, 네. 알려지지 않은 생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이래저래 많이 했습니다. 예. 특히 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기념품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뭐였습니까? 예, 특별한 걸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김경천 장군이 직접 쓰신 그 유필 일기 경천아일록. 네. 이게 이제 일기를 직접 많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직접 읽어나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네. 유필 일기를 실제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느꼈으면 해서 네. 경천아일록 영인본을 저희들이 따로 이번에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오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기증을 하고 이렇게 기록으로도 항일투쟁을 하셨다. 이런 걸 예. 저희들이 널리 알렸습니다. 네. 정말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셨겠네요, 모두들. 예, 저희들이 또 조금씩 다른 관계기관과 협력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알리는데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고려인 동포들도 김경천 장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 보신 분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고려인들의 한 가지 좀 애로점은 이분들이 이제 러시아를 모국어로 삼게 됐고, 네. 또 그분들이 연해주에서 싸웠던 이 조상들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에 소련의 문서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찾아보기가 어렵고 또 나머지 기록으로 남긴 것들은 국왕문 호년 또는 한글로만 남겼기 때문에 이분들이 접근을 못합니다. 그리고 소련에서 고려인의 역사를 소련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친 적이 없죠. 네. 또 고려인들은 강제주당에서 조상들이 쉬쉬하고 살았기 때문에 조상들의 역사를 사실은 많이 잊어버리고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조상들이 어떻게 훌륭한 삶을 사셨는가를 알 수 있게 된 이런 계기들이 지금 됐죠. 예. 또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어떤 사실이나 특별히 조명된 업적 같은 게 있을까요? 이번에 좀 새로 조명을 했죠. 왜 그러냐면 김경천 장군의 활동상의 행적은 이제 한 10여 년, 한 20년 사이에 국내에도 이제 이래저래 이모저모 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 김경천 장군이 마적 300명을 일시에 소탕을 해서 하면서 고려인들의 살았던 마을에 군정을 단행을 했거든요. 군정 책임자가 돼서. 왜 그러냐면 우리 유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에 거기서 고려인뿐이 아니라 러시아인이나 중국인까지도 김경천이 내준 증명서 없이는
외부로 나갈 수 없이 왜 그러냐면 마적으로부터 유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단지 군정만 실시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러시아 교육을 접해하고 우리 한국어 교육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 그 개혁도 이렇게 문화적인 개혁도 했고 또 하나는 이분이 전쟁 과정에 그 러시아인하고 같이 연합부대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러시아인의 그 부대가 다른 데 투항을 했을 때 그 중에 남은 그 부대원들 한 다수가 김경천 부대로 들어와서 김경천이 한인 러시아인 혼성부대 지휘관으로서 이 전쟁 지휘도 한 그런 사실이나 또는 연해주에서 김경천만이 속성으로 사관을 양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다른 이 고려인들이 만들었던 부대 예를 들어서 한창글의 고려 론홍군회와 강국모 혈성단이 통합해서 고려 수청 의병들을 만들어서 김경천에게 총사령관으로 직위를 맡겼을 정도로 그분의 어떤 능력과 이러한 그 항일운동 행적이 정말 탁월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기회에 많이 알렸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부터는 김경천 장군의 그 삶과 업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김경천 장군에 대한 세미나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노브레인의 앞으로 행진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